벌써 9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전국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실 계속 저희가 속보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하단으로 좀 속보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북한이 어제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를 하더니 오늘은 핵실험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자꾸 이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네. 안 의원님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이제 일단 현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때 뭔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무력 시위라든지 뭔가 할 것 같다는 예측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핵실험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북한의 우주 개발 총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북한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질 높은 장거리 로켓, 그 사람들 로켓이라고 하죠. 위성 발사를 네. 또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제 발언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핵실험을 가동하겠다, 핵 공장을 정상 가동하겠다,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리가 위험시하고 있는 것,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동시에 해서, 즉 네. 다시 말해서 장거리 발사 로켓에 탄두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나선 겁니다. 동시에 시사한 그렇죠. 거죠. 현재 이제 북한이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은 전략적 무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무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봉쇄를 하고 있는 전략인데 자꾸 북한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시해달라. 우리 핵 보유국이다. 네. 봐달라. 그러면서 자기들 존재감을 드러내서 미국을 협상의 탭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역시 로켓이고 네. 핵인데, 사실 북한이 말하는 위성을 쏠 수 있는 로켓은 ICBM, 그러니까 전략 로켓입니다. 그건 한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감도라든지 네. 하와이에 또 미국 서부를 때릴 수 있는 그 거리에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겠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얹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나와라.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협상에 나와라. 그리고 협상에 가서 뭔가를 내던져라. 이런 요구를 하기 네. 위한 게 전제 조건인데, 이러므로써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데서 서방국, 우리와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권 국가의 권한 아니냐 했는데, 이번만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북한과 네.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입니다. 10월 10일 북한이 현재 예고한 대로 또 시사한 대로 행동을 보일 경우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굉장히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마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북한이 긍정적으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재 관계가 나쁠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자. 오히려. 미사일도 쏴버리고 핵심 다 해버리자. 라는 계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로켓 발사는 2년 9개월 만입니다. 2012년 12월에 실험을 한 다음에 2년 9개월 동안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한 번쯤 할 때가 됐습니다. 기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도달했다 보고, 마찬가지로 장거리 로켓만 있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핵을 네. 개발해야지 로켓의 효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두 개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것이 10월 10일 이후에 또 앞으로 이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만 놓는 것인지는 아직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그동안의 속성을 볼 때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다시 한번,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의 목함 지뢰 네. 사건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냉한 게 들어갔다가 봉합을 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네. 이게 갈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북한이 또 한 번 도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가 비정상적 상황이 되면은 우리 확성기를 다시 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을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볼 보고 것이냐? 그럼 다시 틀 것인가? 그럼 휴전선에 휴전선이 또 다시 한번 위기에 대치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산가족 보내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상당히 난감한 사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 의원님, 사실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모처럼 만의 남북 관계의 진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우리 지금 국내 정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참 모처럼 남북 관계 좀 훈풍이 불어오나 이랬죠. 더군다나 어제 그러니까 이 이산 가족 명단까지 교환하자고 그래서
정말 이산 가족들이 서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네. 정말 불장난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 지금 안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중국의 전승절에 기념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이 네. 참여하지 않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목함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면서 해소하는가 했는데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자기들의 존재감을 결국 그 핵과 미사일로 이 존재감을 확인시키겠다는 이 정말 위험한 이 장난인데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걱정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의원님 또 이게 좀 약간 보면은 보통 이런 발표는 전국 뭐 북한 당국자의 어떤 공식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기술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이걸 좀 공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언론 플레이 쉽게 말해서 이제 확실하게 북한에 이제 하면 여러 개 단계가 있습니다. 외교부 성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센 게 북한의 국방위원회, 이제 실권이 잡고 있는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나온 게 가장 셉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제도 총국장, 그러니까 기술총 책임자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이 그것도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에 에드본을 띄우는 것이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기술자가 흐리면서 자 정상으로 가동하겠다 하는 이것은 이제 핵실험을 하겠다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공장을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 단계에서. 그래서 아마 전 이제 에드본을 띄워놓고 중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을 보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당국이 일반 국민들에게 한번 공포한 이상을 따릅니다. 북한은. 북한은 되게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건 자국민들의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뭔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 이벤트의 가장 큰 것은 역시 미사일 핵실험 같은 걸 통해서 자 우리 공화국의 위대성, 공화국 군사력의 위대성을 자꾸 북한 주민들이 알리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쏟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번 던져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치를 보는데 저는 어찌됐든 북한이 4배 이상 미사일 발사는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형태든 하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국 연결해서 한번 지금 어떤 소식 좀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성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오늘 원자력 연구원 원장을 내세워 미국과 적대 세력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뇌성이란 핵의 우레소리란 뜻으로 자신들을 자꾸 건드리면 핵실험 등으로 대답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영변 핵시설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포착했다는 최근 서방 언론의 보도를 지적하며 영변의 모든 핵시설은 이미 전부터 가동 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당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이 경제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에 가동하겠다고 선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핵시설들이 그때부터 가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 보유가 자의적 조치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각종 핵무기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북한이 어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데 이어 오늘은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려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추정부터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도 연결해서 지금 북한 상황을 좀 계속 짚어드렸는데 지금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또 쉬운 해고를 강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쉬운 해고라는 말은 거의 처음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사실 노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노사정 타협 때문에 뭐 기업가들이 또 사용주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뭐 해고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번에 노사정 타협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만드는데 네. 과거보다는 좀 다른 방식 접근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큰 정신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쉬운 해고, 사실 쉬운 해고란 말은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노동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일단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어제 노사정 대타협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청년 희망 펀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들의 양보를 위해서 상징적이지만 뭐 희망 펀드를 만들겠다. 나라도 나서겠다. 네. 사제라도 각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초를 마련하겠다. 그렇죠. 단초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우리 사회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오늘 국무위 회의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강조한 것 같다. 네. 세연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잘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을 대통령이 할까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염려를 하고 있는 네. 또 염려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평가할 나쁘지 않았다고 만하다. 생각을 예. 합니다. 문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대타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국노총만이 참여했고 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제 합의하자마자 한국노총 내에서도 그나마도 거의 반쪽 정도였죠. 특히나 금속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 분신 시도까지 할 만큼 네. 강력하게 이 반대를 했는데, 가장 핵심이 노동자들의 그 목숨을 쥐고 있는 일반 해고를 완화하고 또 이 취업 규칙을 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마치 무슨 이 전쟁 치르듯이 이번에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을 보면은 이 모든 게 속전속결 하듯이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절차와 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노사 문제야말로 오죽했으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좀 더디 가더라도 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 납득할 수 있는 네.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예.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 가장 근저로 삼은 어른들의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이 청년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것조차도 전부 다 노력하겠다. 네. 6개 이 조항들 다 쭉 훑어보면은 대기업들에게는 이 강력한 이 무기를 줬습니다만은, 나머지 이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동반 성장 문제라든지 뭐 이 저성장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네. 노력하겠다는 것만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합의, 우리 다 알지만은 합의와 협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는 전화로 해도 협의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게 우리의 통상 예였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 우리 사회적 엄청난 이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이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자. 네네. 이 틀을 이번에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의 신뢰, 또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네.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노동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100여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현안 빤합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 노동계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기업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명확한 게 하나도 네. 없거든요. 노력하겠다. 뭐가 정확하게 네.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재는,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 문제 개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그 다음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관계 충돌한 사안을 놓고 사안들에 대해서는 선거 앞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올해 어쩌면 마지막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정이라는 사회적 대탑이 이뤄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뭐 1982년에 네덜란드가 노사 문제에 굉장히 어떤 골이 깊었습니다. 그때도 바세나르 대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네덜란드가 지금의 선진국, 유럽에서 최고 선진국이 됐지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에 슈레더 정권 하에서 슈레더 정권은 진보 정권입니다. 그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하르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가지고 오늘의 독일이 유럽의 거의 종주국이 되는 네. 틀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틀을 사회적 타협을 이번에 한번 우리가 단초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이제 입법화를 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폄하하지 말고 이게 지금 단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다? 사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많은 우여곡절을 그때 만든 좀 옥동자인 만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잘 이제 키워가야겠다. 잘 키워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안전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유럽 뭐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또는 뭐 스웨덴 이런 북유럽파의 이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 또 부분적으로 다 성공을 대체로 했죠. 문제는 그 모든 국가들이 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네. 정말 충분하게 고통스러울 만큼 참고 견디면서 네, 타협을 네. 해 그 과정들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어쨌든 이 노사정에서 타협안을 가지고 5개 법안을 비롯해서 이 각종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고 네. 또 정부에서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차제라도 정말 밀어붙이기 아니고 정말 노동법 우리 이 날치기 계약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과는 다르게 충분하게 그 합의와 그 논의와 합의를 이 과정들을 거쳐내서 네.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사실 합니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사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입법화 과정도 계속 중요하죠. 예, 거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환노위 구성을 보면 아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주셨던 야당 민주노총의 반대도 심각하고 야당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맞죠. 환노위 자체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안을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 아니라 한국이랑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노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이 관계된 당사자들이 국가 운영이랑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민노총의 이해관계, 한국노총의 이해관계, 경총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 야당도 내가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국가 운영을 이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야당도 국가 운영이란 책임감이 있다면 쉽게 반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한미 FTA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비서실장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반대를 하고 나서요. 네. 입장이 야당 입장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문제는 자, 국가 운영 입장에서 내가 국가 운영한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대답은 결론은 뭐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노위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우리 모든 우리 사회가 좌우 그 양날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노와 있고 사가 있거든요.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 경제 핵심 공약, 경제 민주화가 선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본가들은 소위 말한 이 재벌들, 기업가들은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이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그렇지 말씀하시는 않겠습니까? 건데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정말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네.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그 고통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경제를 도약하기 위한 이 고통의 과정이다. 네. 이런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뢰는 결국은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정부 뭐 야당이라고 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당이라고 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르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하셨던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뭐 노동자들의 쇠파이프가 쇠파이프. 없었다면은 네. 뭐 4만 달러로 갔을 거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집권 여당 당 대표의 이 사고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느 노동자들이 이 타협을 수용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이 뭐, 모든 것들이 네. 이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충분하게 서로 손해보지 않는다.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제 대타협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야말로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갈등 상황인데 당내는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회 곳곳에서 그러니 참 답답하고 속상할 일입니다. 정말 지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모습을 보면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참 이 속상하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민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혁신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 상태에서는 네. 좀 곤란하다. 더 우리가 이상- 총선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또 대선 승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혁신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 10여 차례 당무위에 보고에서 통과를 시켜와서 이제 마지막 이 안을 내놓고 네. 이 종합해서 내일 중앙위에 이제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들이 지금 네. 쉽지를 않습니다. 또 그 정부 여당이나 언론의 좋지 않은 언론의 환경 속에서 그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네. 모두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대승적 차원에서 네. 내 작은 이익보다는 정말 이 전체 이익, 조직의 이익,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선당무사한다는 심정이 네. 아쉽죠.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중앙위 또 그렇습니다. 재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예. 뭐 타당의 이야기는 한데 어떻게 관망하겠습니까? 글쎄 뭐 제가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국민들의 스트레스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연합 내부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러려면 갈라져라. 갈라서라. 네. 뭐 문제는 뭐 친노면 친노, 비노면 비노, 줄이면 줄을, 비줄이면 줄을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보니까 지금 싸움의 수순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과거의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끝 지점은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을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현을 계속 좀 애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네. 있는데 지금 목표는 그것 같아요. 내일 중앙위원회를 하지 말아라. 네. 문재인 대표는 하겠다. 그 결론은 뭡니까? 하지 마라 하겠다. 그럼 내일 강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뭔가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의 내년 대통령, 이제 전해년에서 대통령 경선을 본인이 한다면 이 기회에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잡는 것을 내려놓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이번에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든지 그런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좀 문제 삼고 싶은데 지금 다수인 친노 세력을 이끌고 지금 소수인 비주류 세력을 좀 포용하면 될 텐데 포용하지 못하고 계속 더 적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모 언론에서 칼럼을 보고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한 사람이 대표가 되면 나머지가 몽땅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또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대표하면 또 나머지가 몽땅 달려서 끄집어 내리는 이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문화의 문제인데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 일단 리더십의 문제고 현재선 문재인 대표의 뭐 죄송합니다만 네. 너무 초선다운 리더십 좀 애들로 안고 가는 그런 네. 리더십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닌가 이게 하는 뭐 안 의원님의 생각입니다. 분석이 아니라 예. 사실 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시각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그렇죠. 당 대표가 좀 더 더군다나 이 그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표도 많이 받았고요. 네. 현재 하시는 모습 보면은 하는 모습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고 또 의견들이 많을수록 네. 그 조율을 하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속내는 잘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못해서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정 하나 하나들이 네. 당헌의 규정이나 당규 규정들이나 전체 이 당 운영 과정에서는 전혀 뭐 하자나 문제가 없을지라도 구성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들을 표출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 과연 그런 설득 과정들이나 그 노력들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의 그 혁신안이라는 게 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뭐 멀리서는 손학규 대표 시절부터 이른바 또 7차례의 그렇습니다. 혁신위. 그 혁신위가 구성됐고 안들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그게 시행이 시행된 안 적이 됐다? 없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둔 이 과정에서 네. 정말 좀 의미 있게 그 성과 있게 네. 당을 추스리고 혁신을 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과시하겠다, 보이겠다. 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지금 오늘 지금 뭐 이 두 분 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국회의원 지금 이 대화를 하고 들어오기 전에 네네. 대화를 하고 만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께서 좀 혁신위를 구성할 때 안철수 의원에게 위원장을 제의했었죠. 제의했는데 저는 그때 보고 정말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 정말 좋다. 바깥에서 혁신의 비판만 하지 아이콘 말고. 하면은 또 사실 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랬고 안철수 의원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거 유치나 과정에서도 당 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마음껏 한번 기량을 발휘해 보실 절호의 찬스고 네. 우리 안 의원님 뭐 이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 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포지티브한 네. 일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는데 당으로 보나 아쉽다. 개인으로 보나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 과정 하나하나들이 네. 빨리 잘 수습이 됐으면 마무리되어서 좋겠다. 저도 이 총선 승리의 틀로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안철수 의원이 사실 지금 밖에서 계속 훈수만 두고 공격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 했을 때 맡은 게 당연했던 자세입니다. 근데 거부하고 이제 공격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모습도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또 공개적으로 무슨 글을 써서 올립니다. 네. 또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안철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합니다. 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겉돈다는 느낌이군요. 전화 있고 의원회관에서요. 의원들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방저방 가면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은 이분들이 정치는 하지 않고 정치 행위만 한다. 정말 자기 의견을 국민들한테 내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사실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전화 걸어서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오늘 저녁에 소주나 한잔 만납시다. 아니면 우리 의원에 가서 만나 이야기합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당원들은 당원들 스트레스 주는 거고 뭐 당직자들이 네. 스트레스,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물론 만나서 어떤 결론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모습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습게 아닙니다. 참 초선 두 사람이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 예. 사실 이번 당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과연 그게 당이 수습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간에 뭐 이제 당 대표직까지 이렇게 함께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만은 네,
차제라도 네. 지금이라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다 어느 과정 하나가 순탄한 과정이 없습니다. 뭐 통과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비주류 쪽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당대표 문재인 대표는 거기다 지금 당대표직을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생기는데 이 혼란을 네. 또 당으로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당분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진보는 좀 시끄럽다 그럽니다. 특히 한국의 야당은 며칠 전에 야당 60년 우리 네. 당 60년 생일 파티 환영 맞지 못하는 네. 파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보아오면은 그 출중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거물들이 있을 때도 네. 정말 갈라지고 깨지고 치고받고 그 과정들을 그러면서 다시 또 합치고 네. 또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네. 거쳐온 이 당의 저력이 저는 이 작지 않지만은 네. 이 과정들을 충분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구할 수 우리 있을 당원들과 것이다.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헤쳐나간다. 그래서 총선 승리하고 네. 대권 까지 정권 가겠다. 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안 의원님 짧게 정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야당의 분열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심하고 너무 자주 있어요.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정치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정계특위가 다시 열리고 뭐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관련 법 문제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불안정성이 현재 한국 정치 전체의 불안정성을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하루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멋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이해관계 때문에 어젠가 안철수 의원인가 오늘 아침에 이건 권력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국민들이 야당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작은 몫에서 권력게임을 하는 정치인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의 지도부도 그걸 알고 큰 정치, 네. 큰 틀의 정치,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고 그 틀에서 또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자.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